네, 안녕하십니까. 5번째 수업입니다. 사회문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저는 천안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이라고 합니다. 네, 교실에서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4월 27일이고요. 아우, 네,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앞머리 그루프를 말고 집중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정말 다행이군요. 네. 어, 예, 지쳐버린 근황에 대한 토크를 시작을 하고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그 질문지법하고 그 다음에 실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3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남아있는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리고 문헌연구법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 교과서 가지고 오셨죠? 교과서 어디야? 예, 교과서 3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는 어떤 절차를 따를까라고 하는 2가지 양적 연구 탐구 그리고 질적 연구 탐구 절차 그렇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몰라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스톱워치를 하고 해야 이게 얼마나 녹화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스톱워치 찾다가 또 시간이 한참 걸렸네요. 여기 여기 계약이 간절한 선생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직업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자아 정체성이란 말처럼 이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지금 직업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IT 기업인지 콜센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 지난 찍찍이 같이 녹음되는 거 아니야? 지난 한 주 이제 오늘은 이제 27일 월요일이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뭘 했냐면요.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와서 제대로 출석을 하고 있는지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서 학생들하고 계속 통화하고 부모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무슨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사람처럼 그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이 알림이 어플 있죠. 그거 가입을 하도록 부모님들한테 계속 막 메시지 보내고 막 애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제가 요거 말고도 3학년 수업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막 PPT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지면 이제 저희 반 교실로 숨어 들어와서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학교인데 학생은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슈퍼스타가 찍찍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 길게 막 한 달씩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5월이에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4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젠 PPT를 만드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무료로 이 PPT 템플릿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웹상에 이제 개인이 활용한다는 조건 하에.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PPT 저작권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사용해도 된다. 출처만 밝히고 한 다음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셔서 물론 저는 그냥 곰손이에요. 제 손은 곰손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쓰는데 이제는 이걸 만들어서 쓰고 하는 것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은 계속 이제 동영상이라고는 하지만 말소리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같은 화면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면 이런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거 심심할까봐 중간에 짤도 좀 넣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그냥 얼굴 공개하고 칠판에다가 필기 해가면서 그냥 동영상을 찍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아주 미세하게 구독자 수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더 이상 동영상이 올라가지도 않을 저의 그 채널에 무서워.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이젠 직업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갑자기 펭수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야. 펭수도 구독자 수 10명에서 시작했잖아. 나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11명이더라.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응?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응? 교실에서 푸하하하 이러면서 이게 코로나 블루죠. 안 그렇습니까? 아우 좀 교실 환기시키려고 문 좀 열어놨더니 밖에서 새소리 들리고 네 아주 환경 친화적인 강의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방구석 집구석에서 우울하게 계십니까? 여기 개학이 간절한 선생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힝. 수업이나 하죠. 네,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교과서로 따지면 2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29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이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질적 연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건 기억나세요?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그 해석, 통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 구조나 제도라고 하는 커다란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그 구성원들이 무엇을 주고받느냐, 그리고 그 주고받는 안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 상징적 상호작용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질적 연구의 주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데이터 처리화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끌어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상에서 독특한 어떤 개인의 이야기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유의미함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서 그 물어보는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내용을 적어내는 면접법, 또는 그 이제 뭘 물어보거나 그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끌어내지 않아요. 그냥 이제 뭘까 3인칭 관찰자 맞죠?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또는 평소에 무엇을 이야기하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삶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참여 관찰법,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면접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시는 것처럼 잠깐.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 연구를 위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뭐 A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그 현상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할 때 상황,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3명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뭐 나이대가 다 달라. 그러면 이 나이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다른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 내용,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대답을 해주는 게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숨기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뭐 애둘러서 이렇게 뭐 관심이 없는 척 뭐 이렇게 연기도 살짝 섞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케바케 이거 괜찮네. 그래서 대상자, 진행 상황, 응답 내용 등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내용이나 또는 어떤 방법, 형식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지법하고 이야기하면 질문지는 이미 인쇄돼서 나간 거니까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도 그 질문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자료를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원하니까. 그리고 질문을 해서 하는 거니까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깊이 있는 얘기를 꺼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조사 대상자 이야기를 할 사람하고 더 많이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꾸도 해주고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물어봐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래서 무언가 다 받아주는 분위기 이러한 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면접법의 어떤 실패와 성공을 다루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뢰관계를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레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고 이거 색깔이 그렇네요. 어머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주세요. 예, 레포 형성. 나 글씨 너무 못 쓴다. 그치? 좀 눕혀놓고 써야겠다. 레포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뭐 라포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지? 그 심리학 용어인데요. 영어면서도 이게 불어였나? 아무튼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서 좀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신뢰관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죠. 자, 장점은 이렇습니다. 글 몰라도 돼. 왜? 질문은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실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맹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대화를 통해서 계속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데 유리하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의 없이 대답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떤 악의적인 응답을 한다거나 이러한 상황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재빠르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한 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하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신뢰를 쌓으려면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밥도 좀 먹고 해야 되고 친한 분을 여러 번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 살아. 그러면은 내가 부산까지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드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어렵죠. 그리고 여러 명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 여러 명에게 물어보는데 그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밖에 못 만나고 어렵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그러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럼 대부분 그렇진 않거든요. 가장 유사한 케이스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면접법. 이거 올리고 싶은데. 됐다. 자,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은요, 함께 생활해요. 함께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그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현상을 관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법하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면접법은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직접 그 대상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뭐죠? 이렇게 끼어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참여관찰법이라고 하는 얘는요, 그냥 뭔가
어떤 의도적인 이런 걸 가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면접법은 내가 질문을 하면서 뭔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 자체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역시나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여기서 비구조화, 비표준화됐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 질문지법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조화, 비표준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긴 연구,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심층적이냐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수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참여관찰법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떤 학문의 분야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 29페이지에 그 뭐죠? 왠지 어디 원주민 부족으로 모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사람, 예, 그 사진 자료 보이시죠? 거기요. 어머,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족의 어떤 일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궁금할 경우에는 그냥 가서 사는 거야, 같이.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성인식을 치를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요, 자료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봤잖아. 이걸 이길 수 있는 말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야, 네가 뭐 그렇게 하는 거 네가 본 적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봤다. 내가 5년 같이 살면서 봤거든. 이래버리면 할 말 없잖아. 그렇죠?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료. 그리고 이거는요, 문맹자를 뛰어넘어서요, 아예 언어 자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대상의 연구도 가능합니다. 뭐 북극곰의 눈물 관찰하잖아. 카메라 세워놓고 관찰하잖아. 곰이랑 말 통해요? 안 통하죠. 근데 딱 카메라 세워놓고 계속 관찰하잖아. 그러면서 지금 곰이 이동을 하는구나. 지금 곰이 새끼를 지금 뭐 사냥법을 가르치는구나. 이런 걸 관찰하잖아. 그러니까 연구가 가능하죠. 그리고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도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냥 나는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관찰하거나 조사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층적인 자료 수집.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무슨 뭐 어디야 뭐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사는 남극의 에스키모, 북극에 사나요? 에스키모들의 삶을 취재하고 싶어. 그래서 그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장례 문화와 관련된 거,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나 이런 걸 보고 싶어. 그런 걸 조사하고 싶어. 그래서 갔어.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는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죽어야지만 장례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럼 그 현상이 뭐 3개월 안에 나타날지 한 달 안에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문제.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가서 살면서 비용 들지 안 들어?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 가능성. 왜냐하면은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예를 들면요, 문화에 대해서 지금 같이 배우고 있죠? 수업 듣고 있죠? 문화에 대해서 문화 상대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원시 부족의 삶을 탐구하고자 그들과 함께 이제 참여관찰법을 하려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 상대적인 어떤 태도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뭐 이러한 경험들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좀 뭔가 열려있는 태도가 되겠지만, 굉장히 문화 사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원시 부족을 탐구하려고 갔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원시 부족 자체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똑같은 원시 부족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갖고 왔어요. 탁 이렇게 꺼내놨을 때 문화 상대주의적인 사람의 내용과 문화 사대주의적인 내용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집한 자료의 내용은 이거 완전 천차만별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삶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 그럴 때에는 면접범처럼 뭔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의 삶에 끼어들면 참여관찰법 자체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잖아. 뭔가 조작해버리는 거잖아요. 구조와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그런 게 아니라 조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식할 수가 있어요. 누가? 조사 대상자가 또는 조사 대상 집단이. 그래서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누가 계속 와서 지켜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 그랬는데 이 낯선 사람이 뭔가 계속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막 뭐 적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되게 신경 쓰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막 안 하던 거 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갑자기 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막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냥 막 책상에서 엎드려서 막 잠자고 막 이랬는데 괜히 거울 한번 더 보게 되고 쟤가 나 지금 쳐다보나 싶어갖고 막 괜히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필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자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허위 자료가 되는 거지. 진짜 자료가 되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고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입니다.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어디 한 곳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니고요. 모두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누군가가 벌써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집해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디 사건에 대해서 써놓은 신문 기사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 또는 어떠한 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문지법,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논문, 도서, 그림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내가 궁금해하고 무언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또 다시 수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왜 보고서나 이런 거 쓰자라고 얘기하면 왜 인터넷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 살펴봐가지고 거기서 내용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딱 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헌연구법.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잘 모르는 사이에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많은 수행평가를 제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차 자료라고 하는 거는요. 직접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연구하고 수집해서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2차 자료는 요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만든 자료가 바로 2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차 자료는 직접 발로 뛰고 뭔가 수집하고 해서 만들어낸 거. 그럼 2차 자료는 뭐냐?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2차 자료. 그래서 기존의 자료를 연구자가 현재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 이렇게. 장점은요, 이미 잘 정리해 놓은 것을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다 앞에서 말한 4가지 방법들 중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그곳에 가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1980년대의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뭐 해야 돼? 타임머신 타야 돼? 아니잖아. 어떻게 타? 못 타. 그럼 1980년대의 신문 자료나 아니면은
예, 그때 당시에 조사된 어떤 설문조사 결과 같은 걸 살펴보면, 아,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시공간 제약에서의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되는 기초적인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사람들은 뭐 탐구한 게 있었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 연구를 진행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연구 동향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뭐 결과물이 있나? 이미 모두 정답을 찾았나? 라고 하는 어떤 뭐 성과 파악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정답이 나와 있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연구 현상인데 내가 굳이 또다시 탐구 과정을 길게 거쳐서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요. 일단은 그 문헌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헌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그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괴입이 돼서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올바르게 객관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태도로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문헌 자료를 활용했다면 내가 만들어낸 요 2차 자료라고 하는 것도 객관성을 어느 정도 뭐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인터넷에서 뭐 떠도는 그런 이게 허위 또는 루머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자료를 활용한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2차 자료도 이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문헌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 과연 믿을 만한 문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 곤란한데 너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온 자료야? 그랬을 때 네, 인터넷에서 게시판에서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그 인터넷 게시판 뭐 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 어떤 곤란한 경우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자료를 넘겨. 사실 우리 이미 얘기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현상의 탐구에 대한 절차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서 얘기를 벌써 했거든. 뭐?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하면서 이미. 자, 그러면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탐구하는 절차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인식해서 연구 목적 설정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미안. 예,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얘입니다. 얘. 양적 연구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단계.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는 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요러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죠. 자,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에 있을 때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설정은 질적 연구의 그 탐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재밌겠는데? 또는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해요. 여기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설은 뭐다? 잠정적인 결론. 그러니까 A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논리적으로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요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실험법 할 때 기억나시죠? 변화 요인. 그러니까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뭐 별표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에 B를 더했을 때 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한번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해보는 단계가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설계하는 것이 바로 연구 설계 과정이에요. 이 연구 설계 과정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지금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사실 이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처럼 무언가 탁탁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추상적인 걸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번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사회문화 현상이랑 아니었나? 나 다른 수업이랑 헷갈리고 있나?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하는 건 세보면 돼. 아니다. 직접 바라보면 돼. 나침반 들고 가서 동쪽인지 아닌지 확인을 딱 한 다음에 해 뜨는 시간 딱. 해 뜨는 시간 뭐 6시다. 그럼 새벽 6시에 동쪽을 딱 봐. 그랬더니 지가 동쪽에서 해가 떴어. 오, 확인 가능. 그 다음에 또 나침반 들고 서쪽으로 가. 그래서 여기가 서쪽이 많군. 그리고 해지는 시간 확인해서 해지는 시간에 딱 서쪽을 봐. 그랬더니 오, 해가 지는군. 이건 확인 가능해. 그치? 동쪽과 서쪽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성실한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어. 성실하다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뭔가 추상적이죠.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성실?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성실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성실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성실한 학생이라고 할 때 연구자인 나는 이 성실한 학생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정의해 줄래?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셀 수 있죠. 어떻게? 출석부 찾아보면 돼요. 학교에 성실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보려면 이제는 출석부에서 지각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학생의 숫자를 세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이 됐으니 그때부터는 셀 수 있는 개념이 됐잖아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해요?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그래서 양적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나온 어떤 자료들은요, 통계 기법, 숫자 세는 거 있죠? 통계 기법을 활용하거나 또는 실험법 같은 경우는 독립변인, 어딨어? B라고 하는 독립변인이 이 A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나고 났을 때 정말 내가 아까 전에 세웠던 가설의 내용하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별이 나왔어. 진짜로. 아까 내가 세웠던 그 가설 별이 나왔어. 그러면은 결론 도출. 맞았어. 내가 세운 가설 맞았어.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번 했더니 늘 똑같아. 그러면 일반화가 일반화. 법칙. 뭔지 아시죠? 그럼 대부분에게는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별표가 나온 게 아니라 동그라미만 나왔어. 그러면 내 가설 틀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에 B를 넣었을 때 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로 내 가설에 대한 수정을 이렇게 실시하면 되는 거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질적 연구의 탐구 절차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뭐가 빠져 있어요? 앞에서 하고 좀 다른 거. 앞에서는 일단 지워줄게요. 앞에서는 똑같은 건 이거예요. 문제인식 요거 있어요. 그쵸? 문제인식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보이고요. 연구 설계 보이네요. 자료 수집 및 분석 보이고요.
여기 자료분 뭔가 좀 다르죠? 그리고 결론 도출이 뭐 또 다르네요. 결론 도출 나오고, 예, 결론 도출 나오고. 아, 가설 설정이 없네요. 그쵸? 그리고 가설 설정이 없으니까 가설 검증의 단계가 없네요. 그리고 좀 다른 게 있네요. 뭐 결론 도출 및 일반화인데 일반화가 없네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아니라 해석이네요. 그쵸? 그 차이가 있네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질적 연구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깊이 있는 이해, 통찰. 기억나시죠? 해석하고. 그러니까 질적 연구라는 것 자체는요, 아시는 것처럼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문화 현상 안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의미를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막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반복해보고 늘 같은 결론이라면 그걸 하나의 법칙이나 일반화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야. 질적 연구는 애초에 방법론적 이원, 그쵸? 그걸 어떻게 자연현상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입장이잖아요. 응? 그래서요, 요까지는 똑같아요. 이해하고 막 분석이, 그러니까 가설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어떻게 과학 실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입장인 거니까. 그러니까 가설 아예 던져버리고, 여기 보시면 예, 자료 수집 및 해석, 분석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거기 안에 있는 의미가 얼마나 다양한데 어떻게 숫자 세는 것처럼 그렇게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질적 자료 수집의 방법인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진다. 해석은 뭐예요? 아, 저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그치?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면접,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럼 그 대답을 들으면서 내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죠. 참여관찰법. 아, 저 사람들이 지금부터 결혼식을 하려나 보다. 그럼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야겠다. 그러면서 아, 지금 먼저 옷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면서 해석하는 거죠. 아,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아, 저 사람들에게는 뭐 하얀색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해석을 이루어지면서 그 해석을 하는 과정에 직관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 직관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는 지금 이 수집하고 있는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하면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 사람이 대답한 이 대답의 의미는 내 자료에는 별로 소용이 없겠다. 또는 아, 지금 이 사람이 대답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그게 바로 직관적인 통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해석한다. 감정이입적 이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 마치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이렇겠네. 저 사람 지금 생각,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막 대답을 하면서 막 물어. 그러면 저 사람이 그때 이러한 심정을 겪었고 지금 그걸 다시 떠오르면서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를 보였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그 개별적인 어떤 뭐 질문을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자료들을 내가 해석했어요. 누가? 내가 해석했어요. 그리고 내가 해석한 그 내용에서 그 대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또는 그 내가 관찰한 원시 부족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사상과 생각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냥 끝이에요. 왜? 뭐?
일반화 안 하네. 이유는 아이 가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깊이 있는 이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징들과 의미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칙을 만들어 이 양반아. 이게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나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절차와 관계돼서 탐구 절차와 관계돼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양적 연구 입장에서 질적 연구랑 비교했을 때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설을 설정한다던가 가설을 검증한다던가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일반화를 시도하고 뭐 결론 도출하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와 비교했을 때 가설 설정이나 가설 검증의 과정 없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해석을 하는데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이나 참여 관찰법.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자료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직관적인 통찰과 감정이입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분석이라는 해석을 한다는 것. 그리고 결론 도출 거기서 끝 왜? 그냥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주관적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법칙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죠. 그쵸?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날 것 같네요. 그래봤자 30분이 넘었군요. 죄송합니다. 내 생각만 해서 미안해. 이번 주는요,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제대로 학사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5월 1일 날이 아마 저기였을 거예요. 재량 휴업일. 이번엔 재량 휴업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뭐 여러분 입장에서야 뭐 온라인 수업이니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왠지 IT 기업에서 일하는 것 같은 계약이 간절한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 주는 조금 숨통이 틔워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괜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고 또 올해는 더더욱 연휴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연휴에 뭐 여행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또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 잘 씻고 지키고 계시죠?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는 계약이 간절한 선생은 이제 또 오후 촬영을 위해 너무 웃긴 게 이제 책이랑 패드를 챙겨가지고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옆자리에 계시던 선생님이 촬영하러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촬영이래. 못 살겠어. 얼른 빨리 끝나서 여러분 만나고 싶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얼추 중단원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는 내용이 이어져서 과제가 없었죠. 오늘은 과제 드리니까 수업 다 들으셨으면 과제까지 해결하시고 다음 수업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